저는 이제 다음 주에도 변진 선생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있는 한경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또 제가 쓰는 논문 주제를 얘기하면 대부분 못 알아듣고 괴로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특히나 우리 주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주로 중국어 내부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어차피 우리 주제가 한중이기 때문에 한중의 문화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알게 모르게 침투된 식물 관련 중국어 어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3개입니다. 겨자, 우엉, 철쭉.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하고 지금 현재도 물론 요새 추세는 조금 다르긴 해도 여전히 이번 달 중순까지도 여전히 중국하고 한국의 무역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것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서 중국어가 여전히 한국에 차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 이제 국립국어원식은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중국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어 속에서는 보통 요커, 여우커 이렇게 거지고 그다음에 리즈 다들 아시죠?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건강에 꼭 좋은 건 아니라는 무서운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롱차 같은 경우 국립국어원식은 우롱차가 되는데 구어 속에서는 우롱차로 인지되고 있어요. 그거는 주요 모음이 그 중국어의 많은 병음상에 적힌 오 같은 경우는요 음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영어의 shock 같은 녹음이에요. 그래서 오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귀에는 우하고 오가 섞여 인지가 돼요. 그래서 구어 속에서 우롱차라고도 많이 걸어지는 어휘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실시간으로서 중국어로부터의 어휘들이 많이 차용되고 있는데 이런 어휘 차용 자체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2000년에는 춘척도 얻게 돼 있고요. 특히나 한사군 이래로는 조금씩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릇 같은 경우가 사실 상고 중국어로부터 유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 기자를 상고 중국어에서는 그릇 이렇게 읽거든요. 그릇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그릇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자 같은 경우도 중시한국어에서 원래 디귿 받침이에요. 그런 것인데 이제 상고 중국어에서는 뿌릇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뿌릇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먹자도 묵자의 차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고 중국어에서 묵 이렇게 읽혔던 것이 이제 한국어에는 먹으로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차용식이 오래된 어휘는 고유어처럼 인지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한국어 내부의 음운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단순한 중국어 내부의 시제차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겨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도 나오고요, 불교에 나오는 거예요. 겨자라는 것은 주로 겨자 씨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만 대개 이것이 이제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비유에 쓰이게 되면은 대단히 작은 사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둘 다. 그게 굉장히 공통점이 되겠는데요. 그럼 겨자씨의 겨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써야되는지 한국어 내부에서 보시겠습니다. 후망자의 신증유합은 전부 한국에서는 16세기 초반이고요. 신증유합은 16세기 후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는데 전부 일절 지금 이거 현대 한국어로 읽으면 계자라고 읽어야 될 것인데 실제로 중세 한국어 읽으면 이게 사실 삼중모음이에요. 그래서 게이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게이저라고 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현대 한국어의 겨자에 직접적인 유래가 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한국어의 게이저가 현대 한국어의 겨자로 이제 음운변화가 된 요인을 보시게 되면 특히 한국어의 한자어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예 내지는 여 혹은가 이제 섞였다든지 아니면은 어이 내지 A로 읽혔을 거예요. A 내지는 어가 섞여서 쓰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아시죠? 부처의 원래 유래는 이제 한국 한자어, 현대 한국 한자어 이건 불체가 된 것인데 이것이 중세 한국어보다 부태어가 되어 이미 부태어가 되었다가 현대 한국에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럿이란 뜻일 적에는 제가 되는데 한문에서 이제 허사로서의 용법을 쓸 적에 저로 읽거든요. 사실 이것도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내부에서 이뤄지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아래아가 아로 변하는 거는 한국어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자자 같은 건 중세 한국어에서 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스럽다자 한자 같은 경우도 원래 주요문은 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겨자와 겨자의 실제 유래는 어떻게 된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도금에서 나타나는 여의창의 시대 차이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겨자 이 글자 보시면 겨자 현대학 한자 이 글자 단독으로 읽을 때는 개라고 읽어요. 중세 한국 한자는 가입도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 그 다음에 요것은 결국은 이 어휘 단위여서 현대 중국어에서 쓰이는 어휘예요. 찌에즈 역시 현대 중국어에 좀 쓰이는 어휘인데 겨자라는 뜻으로서는 원래 중시 한국 한자에서는 이 찌에즈에 대한 도금으로서는
게이라는 것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글자 자체가 이제 당나라 초 내진 수나라 때는요 이 글자 도금 같은 까이 정도 읽었대요. 까이로 읽었던 것이 한국인에게는 가이 정도 인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 것인데 그보다 조금 후대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글라이드 그러니까 뭐 반목 만화가 생기면서 중고음 내부에서도 중후반에 되면 게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국인이 들으면 이건 아마도 게이 정도로 돼가지고 그래서 한글로 적으면 개가 되는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원래 중국어에서 원래 현대 중국어에서 이介绍하고世界界는 완전 동음이에요. 이 글자들이 원래 중국어에서는 원래부터 유럽 쭉 같은 도금인데 한국 한자에서는 하나는 소개의 개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의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시대적인 차이를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앞에서 보던 겨자 같은 경우는 장어 풍부한 중국어 내부 음변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쉽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고유로 오인할 수 있는 예시도 굉장히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엉 같은 거 보세요. 우엉 같은 거 보면은 중국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어휘에서는 악실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한국어의 우엉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되면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한국어의 조금 오래된 자세히 보시면 우왕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어는 어중에서는 이제 와가 그러니까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엉으로 이미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왕, 우엉 다음에 우엉일 거예요. 한국어 내부에서는. 그럼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이거 보시게 되면 현대 중국어는 니우빵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한국 한자로 우방이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은 아마도 가장 오랜 시기에는 아마도 우방이라고 차용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들 아마 한국 국어사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연임 비읍으로 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비읍 자체는 어중에서. 그래서 우왕이었다가 우왕, 그 다음에 우엉, 최종적으로 우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단계의 한국어 내부적 음운 변화를 거치게 되고요. 이제 세부적 음운 변화를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읍은 연임 비읍으로 변화되고 우왕, 우엉 같은 경우는 한자어에서도 종종 보이게 되는 모음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황 같은 경우, 원래 이건 현대 한국어의 그 봉황은 조금 나중에 도움이 됐고요. 아마도 오래된 도금으로서 차용됐던 것은 붕황일 거예요. 붕황이었다가 그리고 첫 번째 음절에 비읍 종성은 잘 빠져요. 예를 들어서从容 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조용히 주시죠. 그 다음에 찐난 한쪽에서 간난이었는데 가난을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붕황이었던 것이 부황이었을 것이고 중세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이와 같이 부황입니다. 그러다가 부엉이 되어서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한국어의 부엉이는 아시다시피 어울이라는 뜻이 된 것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부엉이 되는 것이라든지 어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용어가 고유로 온될 수 있도록 음변을 일으킨 경우는 다른 어도 굉장히 공존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거 한자 문학과에서 보이는 단자 합성어 내부의 금자 도금 차이는 한국어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겨자 같은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상화 쪽의 상자 원래 이 글자는 그 항상의 상하고 동원 기원이 같은 글자라서 장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의상이라고 할 때는 현대 중국어에 이상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도 합자 같은 경우도 단독 읽을 때는 고우라고 많이 읽어요. 오음으로써. 근데 합성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낫다이 같이 이로 읽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읽힐 적엔 단자보다 어휘단어로 읽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엉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비슷한 케이스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어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참회할 때 참자 있지 않습니까? 찬호회 그거 원래는 그게 중국어가 아니에요. 산스크리트 크삼이라고 하는 어휘를 차용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쓰이게 된다든지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파일에서 자꾸 빠지네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왜 이제 유래가 되는 철쭉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헌화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공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철쭉을 받고 싶으니까 나이든 농부가 이제 결국 철쭉을 갖다 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한국의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철쭉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이련의 삼국유사에 실린 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세기 초엽인 통일신라 성덕왕 때 수로부인이 소를 끌고 지나가다 노인으로부터 철쭉 받을 때 노인이 부은 노력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막상 이 향가에는 철쭉에 대한 어휘는 없어요. 바로 앞에는 오히려 철쭉을 나타내는 어휘는 현대 중국어에 쓰이는
지주라는 어휘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그럼 철쭉에 그러면은 아마도 고대 한국어에서는 철쭉에서 식물을 어떻게 불렀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지니게 되겠는데 한글 창제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대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은 철쭉의 중시 한국어와는 헌화가 때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철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 중국어에도 쓰고 있어요. 지주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 글자가 원래 이 어휘 자체도요. 철쭉가 나타나는 어휘 자체가 한자어였어요. 그냥 튀옥 그래서 쓰였습니다. 튀옥이었던 것이에요. 원래는 본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순자에도 나와 있는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초가 의미가 사실상 같은 거 그려보시면 돼요. 역시나 불안해가지고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근데 이 어휘는 원래는 그런 의미였는데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후한 말에 이제 남북조 시대 거치면서 의미가 좀 식물의 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초라는 것 자체는 아마도 2, 3세기쯤에 이미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만 돈황본원에서 발견된 본초 경집주를 보시게 되면은 꽃은 노랗고 송초가 닮았는 녹청을 닮았는데 양이 실수 그 잎을 먹곤 발을 두두두 구르다가 죽게 된다. 그래서 척촉이라고 의미를 붙인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철쭉이 독이 있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의 독음의 유래가 되는 수당대쯤에 이미 한국어도 그 어휘를 차용해서 원래 이거 수당대 시절의 실제 독음은 릭룩이 되거든요. 릭룩이 되겠는데 그걸 들은 한국 사람은 튀옥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쓰게 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어휘는 중시한국어에서 전형적인 한자 독음으로서 튀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난 넘어가게 되면 두 개만 벌어져가지고 생겨가지고 척촉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에서는 어중에서는 오가 우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척축이 그러니까 척축이 됐다가 이유는 몰라요. 기억이 이르면서 철쭉 19세기쯤에 철쭉이 되다가 현대 한국어에 이르다가 철쭉이 됩니다. 이거는 사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 내부의 문법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이제 우억만큼의 고유로 오인되게 된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요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한자어에서도 현대 한국어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게 페이지 저는 이렇게 있는 페이지인데 딸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차피 아시죠? 어차피 같은 경우가 이제 구어 속에서 어차피, 짜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붓기라는 어휘가 있어요. 근데 구어 속에서는 붓기라고 사이시옷에 들어가가지고 붓기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콩하고 관련된 어휘가 되기는 수맥가 있죠? 숙맥. 근데 구어 속에 쑥맥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서 한자어로서 원래 여겨졌던 어휘들이 이제 점점 고유어처럼 변화되면서 고유어로 인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차용어 자체는요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구분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 전자 있지요, 지엔 같은 경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음독으로서는 보통 센으로 읽게 되는데 훈독으로서는 일본어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넨이라고 읽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의 중국음 자체가 넨이었거든요. 그걸 들은 일본 사람이 아마도 상대 일본어에서는 넨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들여내면서 읽으면서 훈독인 것처럼 읽고 있는데 사실 유래는 한자어가 되는 거, 중국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서 이제 차용어가 쓰이다 보면은 이제 고유어에 흡수대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서는 연구를 안 하면은 고유어인지 한자 차용어인지 이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이번 발표에 하는 문장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결론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